여러분들 어서오세요. 좋은 밤입니다. 자, 중국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뭐 이것저것 많은데, 자, 이것부터 얘기하자. 여러분들, 최근에 중국에서 일어난 800형 일이라고 들어봤어요? 빠바 이거 800형. 이거 다들 못 보셨구나. 이거 얼마 전에 중국에서 난리 났어요. 800형 찾아보니까 나오죠.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자, 2025년 5월 20일에 중국 스촨성 이빈시에 있는 한 방직 공장, 이곳에서 일하던 노동자 원모 씨가 공장장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기름통을 들고 공장에다가 불을 질렀습니다. 불은 무려 37시간이나 타올랐고 재산 피해 수십억 원 규모로 추정. 그런데 이제 이 사건 이후에 SNS에는 이제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이 원모 씨가 이 불을 지른 이유에 대해서. 중국은 지금 내수 경제가 굉장히 안 좋고 수많은 중국의 직원들, 회사원들이 감봉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 번 말했죠. 그러니까 월급 많이 감봉된 데는 50%까지 감봉이야.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당신 연봉이 4천만 원, 5천만 원이었어. 당신 연봉이 5천만 원이었는데 이제 내년부터 당신 연봉 2,500만 원이야. 이런 식으로 감봉을 하고 있어요. 경제가 워낙 안 좋으니까. 근데 그 감봉뿐만 아니라 어떤 곳은 아예 임금 체불을 합니다. 그러니까 줄 돈이 없는 거야. 근데 그게 진짜 줄 돈이 없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진짜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건지 그건 모르지만, 그런데 이게 이 원모 씨가 불을 지른 이유가 이것도 임금 체불 때문에 불을 지는 거거든. 아직 못 받은 돈이 있다. 근데 여러분들, 못 받은 돈이요, 왜 이 사람 이름이 800형이 됐느냐? 빠바이 그 왜냐? 빠바이 800을 못 받아서야. 임금 체불 800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면 사람들이 800만 원이면 800이면 큰 돈인데, 야, 중국에서 800 못 받았으면 야, 불 지를 만도 하겠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 있죠. 여러분들, 800만 원이 아니라 800유엔이에요. 800유엔. 한국 돈으로 16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임금을 못 받아가지고 이렇게 불을 질렀는데, 그 순간부터 이 사람 원모 씨는 온라인 세상에서 이제 800형으로 불리기 시작했어요. 800형. 그러면서 이제 중국 전역에서 어떤 운동이 일어났냐면, 야, 내가 800형이다. 나도 800형이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임금을 받지 못한 그런 직장인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에 대한 불만을 이런 식으로 표출하는 거죠. 야, 우리 모두가 다 800형이다. 그러면서 이 800형은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영웅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어. 불만이 많지. 중국 국내에 이 사건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점화점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막 이제 불만이 막 쏟아내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이제 사건 후에 어떤 네티즌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 원 씨는 원래 가난했었고 어머니가 병들어 급전이 필요했다. 근데 노동부도 판사도 경찰도 모두 이 사람 편을 안 들어줬지. 얘기조차 들어주지 않았대. 그러자 공장에 불이 나니까 관리들이 우르르 몰려왔고, 그제서야 이제 이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대.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중국 인민들이 이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 이제 단순 방화가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진짜 마지막 길이었다 해야 되나? 그냥 마지막 수였어.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죽는 거니까. 본인도 본인이지만 어머니도 지금 아픈 상황이고 한데, 근데 어떻게 그걸 돈을 안 내주냐? 이러면서 이제 중국 전국적으로 공분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중국 사회의 병든 민낯이 드러나는 그런 한 사건이었죠. 근데 이걸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막 분노가 막 들끓고 막 사람들이 난리 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중국의 그 핑산현 사천성에 있는 그 당국에서는 재빠르게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원 씨는 3월 급여로 4,000유안 이상을 받았고 5월 15일에는 총 5,370유안, 말 그대로 한국 돈으로 약 100만 원을 정산을 했다. 그리고 인터넷에 소문을 퍼뜨린 3명을 구속하고 벌금형에 처하고 그거는 가짜 뉴스다, 이러면서 이제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나서도 중국인들은 너무 잘 알지. 중국인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정부에서 나와가지고 뭐 입장문을 표명하고 뭐 이렇게 한다 그래도 그 안에 골마 썩어가는 일이 무조건 있을 거라는 건 너무 잘 알지.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 뭐 지불은 해줬겠지. 근데 과연 그게 그 돈이었을까? 그 사람이 미쳤다고 지불을 해줬는데 그렇게 불을 질렀을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 정도로 정산을 받은 사람이 왜 불을 질렀을까? 여러분들 생각해봐. 한 사람이 한 회사에다가 불을 질렸어. 기름통을 가져가서. 그거는 진짜 각오하고 간 거야. 근데 이런 식으로 월급을 따박따박 받는 사람이 그런 각오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도 여전히 거기서 이제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이 사건은 거의 이제 불쏘시개가 됐죠. 전국에서 임금 체불 항의 시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중국에서도 지금 시위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거든. 근데 그거를 뉴스에 안 보낼 뿐이야. 바로바로 눌러버리고 안 내보내고 있어요. 자, 어디가 있었나? 광동성 선전에 메이디 계열사 직원들, 메이디도 대기업이거든? 거기 계열사 직원들 9시간 동안 시위를 했고, 그 다음에 광시성 난닝시에서 건설 노동자 30여 명 시위를 했고, 그 다음에 산동성 짜오庄에서 계약직 교사들이 6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았다고 시위를 했고요. 6개월, 와. 그 다음에 깐수성 공립병원 간호사들이 월급이 25만 원이야, 한국 돈으로. 근데 성과급 4개월 동안 미지급했다고 그것도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불쏘시개가 돼서 전국적으로 이제 임금 체불한 곳에 다 들고 일어난 거야. 중국은 지금 이렇게 조용히 하지만 거세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임금 체불 문제가 아니라 이건 거의 그냥 시스템 붕괴의 전조죠. 이 국민들이, 중국의 인민들이 진짜 공산당을 참다 못해 들고 일어났을 때 중국인들은 용기가 필요할 뿐이에요. 그거 들고 일어나면 파워가 어마어마하거든. 10억이야. 공산당도 그 10억이 말을 들어줘야 걔네들이 공산당 위치를 지키지. 중국에 이렇게 임금 체불이 많아진 이유 중에는, 자, 공장과 기업들이 일단 도산 직전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건설사들 그리고 지방정부 부채로 현금이 없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그런 상태고 지방정부도 지금 임금 체불이야. 공무원들도 지금 임금 체불 상황인 공무원들이 많아. 하지만 공무원들은 찍소리를 안 해. 왜? 걔네들은 공산당원이고 체제 내에 들어왔잖아. 체제 내에 들어와 있으면 뭐 언젠가는 콩국물이라도 떨어지겠지 이랬으면서 불만이 있어도 그냥 참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이 와중에 시진핑은 뭐 하고 있습니까? 시진핑의 명령하에 중국 정부는 모든 통계를 다 비공개하고 있어요. 중국의 경제 내수가 무너지고 있다는 여러 가지 통계들이 있거든. 그 통계를 지금 다 가리고 있어요. 발표를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불만은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우리 월급 줄 돈으로 지금 1대1로 밀어붙이고 있냐. 야, 우리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1대1로가 문제냐. 야, 우리 임금으로 지금 아프리카 지원하고 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중국이 아프리카 쪽에 돈을 많이 쓰잖아. 자기 편 만들라고.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딱 이거야. 고통은 아래로 흐르고 책임은 위에서 사라지는 그런 구조예요. 이거 진짜 한국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얼핏 들으면 어디 일어나고 있는 일 같은데. 물론 이 800형이 저지른 이 일은 당연히 범죄죠. 범죄야. 명백한 범죄인데, 근데 왜 중국에서 이 사람이 영웅으로 칭송을 받고 있을까? 왜일까요? 그만큼 공분을 사고 많은 중국의 인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들고 일어나지. 안 그렇겠습니까? 중국은 이만큼 지금 내부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 내부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너무 많이 안 좋아져 있고, 중국의 그냥 고만고만한 인민들은 고통을 그거를 그냥 수직으로 때려 맞으면서 살고 있고, 하지만 중국의 부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중국의 부자들은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이 돈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죠. 미친 듯이 자금을 빼돌리고 있어요. 중국의 부자들이 탈출. 그 중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부자들은 100억 현금 들고 한국 다시 찾아왔다. 서울 고급 주택 노리는 중국인들. 와, 여러분들 4월 중국인 부동산 매수 1079건이야. 여러분들 요즘 한국의 집값, 특히 서울 집값 어떤 상황이냐면, 서울 집값이 매물들이 꽤 많이 나와 있어. 근데 그 가격은 그 전에 거래된 거랑 비교하면 한 20% 내지 30%가 올라가 있는 가격이야.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가 30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 아파트 30억이 시세인가? 근데 그 전에 거래된 거 보면 21억, 22억에 거래가 된 거야. 근데 30억으로 나와 있어요, 매물이. 당연히 야, 이거 안 사지. 이걸 누가 사? 한국인들은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별로 돈을 안 쓰고 있어. 야, 거품 껴도 너무 꼈다 이러면서 한국 사람들은 부동산 시장에 웬만하면 지금 투자를 안 하려고 그냥 현금 들고 기다리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근데 그걸 누가 사느냐?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사네. 이러니까 집값이 안 빠지는 거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집값의 거품은 계속 끼고 실질적으로 집이 필요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이건 피해로 다가온다 이거야. 부동산을 왜 이리 사냐고요? 중국인이 왜 이렇게 한국으로 와가지고 부동산을 살까? 자, 여러분들 이 통계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얼마나 많이 사고 있냐면 이거 꽤 많은 수치야. 지난해 11월에 1031건이었어요. 그 다음에 12월에 755건, 올해 1월에 638건, 이런 식으로 있다가 2월에 750건, 3월에 919건, 그 다음에 4월에 1079건으로 다시 또 증가세요. 이 중에서 물론 지방 도시의 아파트들도 많이 사지만 국내에 고가 주택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중에 한 개가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위치한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대지 면적 1098제곱미터 대형 단독주택을 33세 중국인이 119억 그러니까 120억에 3월에 사들였다고 합니다. 33세 중국인이 와가지고 120억 주고 고가 주택을. 이 중에서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집을 살 수 있는 이유 중에 또 한 개가 뭐냐면, 외국인은 자급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해 한국 내 대출 규제 LTV나 DSR 등을 사실상 적용받지 않는다. 또 주택 보유 실태를 정부가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워 다주택자 여부에 따른 취득세나 양도세 중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내국인은 대출과 세금 규제에 묶여 있지만 외국인은 규제 밖에서 자유롭게 거래하고 있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취득과 보유에 사실상 특별한 규제는 없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일정 구역 내의 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하면 국내 부동산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주소나 거주지를 두지 않은 외국인이 토지주택을 구입할 경우 한국인 위탁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위탁관리인 지정제를 운영하고 장기 체류 외국인에게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를 요구하는 등의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이거는 규제가 아니죠. 규제라기보다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완책이다. 여러분들, 중국인들이 야 여기 살기 좋다, 야 빨리 부동산 사고 집 사자, 여기 사놓으면 이거 영구내 소유권이고 나중에 팔 때도 이거 팔리면 집값도 잘 오르고 팔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중국인들이 돈 들고 부동산 사러 간 곳이 대표적인 게 어디가 있어요? 캐나다. 캐나다 어떻게 됐죠? 캐나다 집값 미친듯이 올라가지고 결국에는 규제를 하기 시작했죠. 중국인들이 투기를 막기 위해서 살 때는 외국인 세금을 따로 적용시키고, 근데 한국에는 이런 보완 장치가 1도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 심지어 아까 근데 그건 그렇다고 하고, 아까 그 고가 주택 120억짜리 주택을 산 그 중국인 33세는 전액 현찰이랍니다. 물론 뭐 그런 돈들이 한국으로 들어온다 했을 때 좋은 점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되는 게, 막 중국인 부자들이 예를 들어서 돈을 싸들고 어느 나라로 많이 모여, 그게 과연 좋을까?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게, 미국을 사례로 들자면 미국에도 중국인들이 엄청 많이 돈 싸들고 가잖아. 돈을 들고 간 사람들도 있고 돈 없어서 망명한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많이 흘러 들어갔잖아요. 미국에 지금 중국인 인구수가 약 곧 1,000만 명 될 거예요. 곧 1,000만 명. 그런데 봐봐, 이게 이제 이 돈들이 한 나라로 흘러 들어가면 그 경제도 활성화되고 그렇지 않나. 그런 효과를 많이 못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중국인들 안에서만 돌아. 돈 많은 중국인들이 어디 나라 가서 투자를 하고 뭘 사잖아? 아니면 뭐 회사를 차리고 부동산을 많이 사가지고 관리인을 고용하고 일자리가 창출이 되지. 근데 그 일자리를 누구를 써? 웬만하면 다 중국 사람들을 씁니다. 그럼 그 중국 사람들은, 거기서 일자리를 찾는 중국 사람들은 말 그대로 돈을 벌려고 한국 온 사람들일 거 아니야. 혹은 그 외국으로 간 사람들일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그 돈을 벌어가지고 어떻게 해? 아껴가지고 웬만하면 한국에서 헛두루 쓰지 않아. 그걸 써야 이게 내수 시장이 돌고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안 써요. 미친 듯이 모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중국으로 다시 가져가든지, 아니면 자기도 그걸로 부동산이라든지 자산 있잖아, 소비품 말고 자산을 사들인다 이거야. 그냥 정말 무식하게 아끼고 절약을 해가지고 목돈이 모였을 때 자산을 사버려. 그럼 그 자산은 다시 한번 또 돈을 창출하게 되고, 그 안에서만 돈다 이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물론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다양한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그게 막 좋다고만 할 수는 없다 이거지. 그러면서 그렇게 돈을 가져오면 그게 캐나다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일단 돈 가져와서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집 사면, 한국이 그 영주권 10억이잖아. 얘는 지금 120억짜리 샀잖아요. 영주권 바로 나와. 그럼 얘는 이 돈 가지고 여기 묻어놓고 중국 갈 필요도 없고 여기서 살면서 각종 다양한 한국이 주는 여러 가지 혜택들 받으면서 중국에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마음 편하게 안전하게. 왜? 저기 120억 지금 한국 땅에다가 묻어놨잖아. 한국 정부가 그걸 뺏어갈 거야, 뭐 할 거야. 네 돈 정당하게 샀으면 인정을 해주잖아. 민주주의 국가니까. 맞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많은 중국 사람들이 알게 돼. 지금 그 꼴 난 게 이제 캐나다고, 이제 일본도 지금 그 꼴 나고 있고, 한국도 지금 이쪽으로 슬슬 퍼지고 있는 그게 느낌이 들어 지금.
그럼 계속 야 한국이 10억만 투자하면 영주권이야. 야 내가 지금 중국에서 왜 이렇게 약탈을 당하면서 공산당들한테 압박을 받으면서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지? 야 한국 가자. 야, 한국 가서 야 웬만한 아파트 다 10억 넘더만 10억 사면 야 그 아파트 영구적으로 내 거야. 그리고 나중에 서울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를 거 아니야. 서울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코리아라는 이 브랜드가 얼마나 좋고 외국인들이 얼마나 한국으로 많이 와서 살고 있는데, 그럼 나중에 그 집값 오르면 그거 팔면 차익도 현실되고, 야 한국 집값이 그렇게 미친 듯이 오른대. 근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국이란 나라의 서울이란 도시의 부동산이 다른 나라의 수도랑 비교했을 때 딱 봤을 때 어우야 한국 서울 집값 비싸도 너무 비싼데, 야 베이징보다도 비싸고 상하이보다도 비싸고 뭐 뉴질랜드의 수도보다 비싸고 호주의 수도보다도 비싸고 대만의 타이베이보다도 비싸고 막 여기저기보다 다 비싼데, 와 이러면 몰라. 근데 여러분들 충격적인 거는 지금 서울 집값이라든지 한국 집값들 있잖아, 해외랑 비교하면 이 코리아라는 브랜드에 대비해서 한국 집값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한국 집값 비싸 거품 꼈어. 근데 외국인들 돈 싸들고 집 사러 오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외국이랑 딱 비교해볼 때 야 서울이 집값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야 이걸 안 사고 뭐해? 그래가지고 집 보러 갔다? 와 씨 한강 뷰에다가 아파트 단지 깔끔하게 너무 잘 지어져 있어. 야 이걸 안 사고 뭐하니? 야 빨리 사. 야 이렇게 되면 물론 한국에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 집값이 올라서 좋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무주택자는 점점 이제 서울에 집 못 사면 변두리로 밀려나는 거고, 그럼 나중에 서울 중심에는 다 돈 많은 외국인들로 채워지게 되려나? 한국 국민들이 한국에서 집을 못 사는 이런 슬픈 현실, 더 사기 힘들어지죠. 그럼요. 근데 여러분들 웃긴 건 뭔지 알아? 중국인들이 서울에만 집 사요? 아니야. 지방에도 엄청 샀어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지난달 기준 경기도에서만 552건을 샀고요, 인천 166건, 서울 89건, 그 다음에 충남 76건, 경북 33건, 경남 32건, 충북 30건, 울산 27건. 골고루도 산다. 야 이거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 웬만한 나라 다 있거든? 한국 없어. 이거 안 만들 거야? 대한민국 국민 보호 안 할 거야? 대한민국에 집 있는 사람이 많아요, 집 없는 사람이 많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집 없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집 없는 사람들은 그냥 똥줄 타는 거예요. 아까 제일 많은 게 경기도권이에요. 경기도가 1위야. 552건이야. 1070건 중에서 경기도권이 552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인천, 그 다음이 서울이야. 부천에도 많다고요? 부천도 거기도 경기도권 아니에요 거기도? 그러니까 552건 중에 부천 많겠지. 거기 중국 사람들 많이 몰려 산다고 들었어. 부천도 많고, 어디냐 안산, 거기는 거의 중국 거리라더만. 안산은 거의 중국이라던데, 대림 뺨 친다던데요. 해외에는 지금 외국인들이 집을 취득할 때 외국인 특별 보유세라든지 이런 거를 더 내요. 왜냐하면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소유를 몇 년 동안 해야 된다, 이 법도 있거든. 한국은 그딴 게 없어. 무방비 상태. 정말 지금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유튜브에도 있고 뉴스에도 그렇고 부동산 가격, 부동산 앞날 암울하다, 부동산 많이 떨어질 거라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변수가 외국인들이 매수야. 백날 수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지금 거품 너무 꼈어요. 조만간에 떨어질 겁니다. 지금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 파세요. 조만간에 떨어집니다. 이런 전문가들 많잖아. 부동산 전문가들 너무 많잖아. 근데 거기 변수가 외국인들이 돈 싸들고 와서 지금 공시된 가격으로 사기 시작하잖아. 부동산은 하락 없어요. 그냥 쭉쭉 올라가는 거야. 그 중에서도 중국인들이 제일 많이 사고 있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부동산을 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중국인 부동산 구매의 비율이 중국인이 약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70%. 이런 얘기 하면 또 나한테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면 중국인들 또 더 몰려올 거잖아 이러는데, 그래도 하긴 해야 되겠어. 이거 한국 국민들도 알아야 돼. 뭐냐면 중국인들이요, 예를 들어서 중국인이 어느 정도 자산이 있어. 한국 돈으로 따졌을 때 10억으로 치자. 인민폐로 500만 yuan. 이 정도 가지고 있는 중국의 부자라고 할 수는 없고 약간 중산층이죠, 그죠? 그런 중산층들 중국에 많거든. 근데 중국에서 살면서 이거 자식 교육도 개판이고 이거 언제 내 사업이 어떻게 날아갈지도 모르고 이제 어느 정도 은퇴해가지고 자금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해외 이민 어디로 가면 좋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꽤 많습니다. 많으니까 그렇게 많이 탈출을 하지,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아직 한국에서 부동산 사는 게 얼마나 개이득인지 몰라서 아직 중국 사람들이 많이 안 몰려오고 있어. 아무리 캐나다나 미국이나 다른 일본이나
아무리 이렇게 따져봐도 한국만큼 개이득인 곳이 없어요.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국인이 부동산을 샀을 때 제일 개이득 본 데가 지금 한국이야. 왜? 걔네들은 그런 규제도 안 받지. 세금 한국이랑 똑같이 매기지. 10억짜리 부동산 이상 사면 10억 썼으면 영주권까지 나오지. 자식들 다 데려와가지고 여기서 교육시킬 수 있지. 거기다가 의료보험 혜택 받지. 여기서 일자리도 찾을 수 있지. 그 다음에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 팔면 차액도 벌 수 있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래도 한국에는 상속세, 그래도 대한민국에는 상속세가 있으니까 나중에 후손한테 상속할 때 그거 다 나라에 줄 거다. 걔네들이 바보예요. 한국에서 어느 정도 살다가 쓱 보다가 야 한국에 상속세가 많네. 야 상속세 없는 데로 가자. 이러면서 돈 들고 가는 거야. 그럼 끝이에요. 막말로 지금 한국인들도 상속세 때문에 외국으로 그렇게 돈 싸들고 가고 있는데 걔네들이 뭐 바보야? 그 상속세 꼬박꼬박 내고 있게? 중국 정부에서 그걸 다 뺀다고? 못 뺐지. 그것도 중국인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중국인들이 돈 싸들고 와가지고 한국에다 부동산을 사잖아. 중국에서 그건 못 빼서. 그거는 이제 한국이랑 이 나라의 문제가 된다. 그건 못 빼서요. 그건 말 그대로 그 중국인 넘어와가지고 그 중국인이 그렇게 돈을 싸가지고 왔으면 다시 중국 돌아갈 생각을 할까? 걔도 그냥 한국에서의 일원으로서 한국의 부동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일원으로서 한국인들이랑 똑같이 그 법 적용받는 거야. 영구적으로 자기 거야. 자기가 중국 돌아가지 않는 이상은. 하지만 이제 한국은 여러 가지 이제 국제적인 이슈가 있기에 예를 들면 어릴 때부터 중국에서 세뇌당한 한국 한류 별로야. 한한령, 한류, 한국인들은 우리 문화를 다 뺏어가는 민족이야. 요즘 애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 그래가지고 한국을 되게 무시하고 한국을 되게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워낙 또 이민으로 중국인들이 많이 가고 있는 나라들이 약간 교과서 같은 그런 나라들이 많잖아. 하지만 그 나라들은 계속 이제 중국인들에 대한 규제를 때리고 있어요. 너무 많이 밀려오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뭐 위에는 북한이 있고 일본, 미국, 뭐 중국 이렇게 뭔가 약간 좀 국제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뭔가 한국을 꺼려하는데 솔직히 그런 거 문제 안 되거든. 걔네들이 몰라서 그렇지. 막말로 외국인들 한국 가기 무서워하는 사람들 많아. 야 북한이랑 휴전 상태라며. 북한이 맨날 도발한대. 그 니가 가 있을 때 전쟁 나면 어떨라고 그래. 한국 위험해 가지마. 이런 외국인들이 꽤 많거든.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이. 근데 그건 문제 안 되잖아. 우린 여기서 사니까 너무 잘 알지. 그건 문제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다 문제가 안 되는 걸 알기 시작하면 중국인들은 더 돈을 싸들고 올 거란 말이야. 그때 되면 어떡할 거야? 여기 다들 다주택자입니까? 기분 좋아? 내가 만약에 서울에 아파트 한 20채 가지고 있으면 기분 좋을 것 같긴 해. 야 중국인들 아파트값 띄워주러 온다고? 야 돈 싸들고 오라 그래. 잠깐만 지금 내 아파트 이거 시세 얼마야? 요 아파트 20억이라고? 야 30억에 팔아. 걔네들 산다니까. 야 가격 내리지 마. 이러고 있으면 그냥 한국 아파트값 진짜 여러분들 어때요? 이런 일 안 일어날 것 같죠? 뉴질랜드 일어났고요. 호주도 일어났고요. 캐나다도 일어났고요. 일본도 지금 진행형이고요. 말레이시아 일어나고 있고요. 한국은 예외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길거리를 다니면서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 한국에 중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한번 느껴봐. 난 오늘 러닝 하다가 편의점을 지나갔는데 이제 날씨도 좋고 하니까 편의점 앞에 이제 야장 깔아놓잖아. 야장 깔아놓고 이렇게 막 맥주 마시고 하잖아. 밖에다가 이렇게 밖에 테이블 깔아놓고 한 아저씨 4명이서 거기서 마시고 있는 거야. 그럼 딱 봤을 때 진짜 뻥 안 치고 중국인 같지가 않았어. 그냥 누가 봐도 그냥 한국인 아저씨 느낌이야. 옷을 입은 스타일이라든지 헤어스타일이라든지 그냥 한국인 느낌이었어. 그래가지고 아재들 막 한잔 하고 있네 하고 옆으로 지나갔는데 중국어로 대화하고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한국 국내 여행지 어딜 가나 중국인들이 다 있어요. 한번 봐봐. 중국이 넘는 여행지 있으면 한 개라도 대봐. 없어. 어느 여행지를 가나 중국인들이 다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정말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런 돈 싸들고 온 중국인들 아니면 정말 그냥 한국에 와가지고 착실하게 일하면서 한국인으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중국인들 좋아. 합법적인 절차를 밟고 진짜 한국의 일원이 돼가지고 한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거라면 얼마든지 환영인데 근데 지금 법의 규제가 없고 이게 양이 많아지면 그것도 시장은 걷잡을 수 없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근데 그 와중에 다 합법적인 그런 중국인들만 들어오느냐 그건 또 아니잖아. 요즘 중국인 관련 범죄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개 올라왔네요. 1억 원 횡령하고 강도당했다. 자작극 벌인 중국 동포 3명 구속 기소. 왜 자꾸 중국 동포라고 할까? 그냥 중국인이라고 하면 안 될까? 왜 자꾸 중국 동포라고 불리지? 이거 뉴스에서 계속 중국 동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 되게 마음에 안 드네. 이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세뇌 교육이거든?
그냥 중국인이라고 하면 안 될까? 왜 자꾸 중국 동포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 동포도 뭐 동포 자격 있어야 동포지. 범죄 저지르고 있는데 지금 야, 그럼 뭐 미국도 미국 동포라고 하고 일본도 일본 동포라고 해야 되겠네. 일단 제일 먼저 미국을 동포라고 해야 되겠네. 미국이랑 연맹이니까. 안 그래? 아니, 이 뉴스를 왜 이딴 식으로 쓰는 거지 진짜? 자, 1억 여원을 횡령하고 강도를 당한 것처럼 자작극을 벌인 중국 동포 3명이 저 그냥 중국인이라고 할게요. 중국인 3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 서울 남부지검 형사 3부는 50대 여성 A씨, 50대 남성 B씨, B씨 아들 30대 C씨 다 중국인입니다. 심지어 이 기사를 봤는데 아들은 이 범죄를 꾸미기 위해서 중국에서 들어오라고 한 거야. 그래가지고 같이 범죄를 꾸민 거야. 이 돈을 횡령하고 나서 경찰에 신고한 게 강도한테 이 돈을 뺏겼다고 신고를 한 거래. 이 돈을 지들이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꿀꺽하려고. 검찰에 따르면 A씨는 50대 한국인 남성 D씨로부터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해 다시 D씨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이 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고 1억 1천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끌어들이고 B씨는 중국에 살고 있는 아들을 입국시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범행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외국인 대상 법을 강화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법 자체를 강화를 하든지 이건 뭐. 그리고 여러분들, 한국이 얼마나 만만하게 보이면 한국 와서 지를 수 있는 범죄를 다 저지르겠어. 지금까지 중국인들이 벌이고 있는 범죄 검색만 해봐봐. 별의별 범죄가 다 있어. 그중엔 살인도 포함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국인이 싱가포르 가가지고 무슨 범죄 저질렀다 이런 기사 봤어? 법이 약해서 그래. 우습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싱가포르는 법이 강하잖아. 그럼 강한 법을 좀 만들던가. 그러면서 말이야, 맞아요. 지금 채팅창도 올라오고 있네. 이렇게 만약에 관리가 안 되면 그럼 대한민국 사람들, 대한민국에서 내 나라에서 이건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